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아마 나이 차이 많이 나면 부모님 당황하시고 반대하실 텐데 반대하면 다 이유가 있겠거니 하세요. 혹시 지금 남녀 불문하고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결혼하실 분들 한숨 고르고 좀 더 생각해보고 확신하면 결혼하시길 바래요. 전 여자라 여자 입장에서 쓸 건데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보다 나이가 너무 어리다 혹은 나이가 너무 많다 하면 많은 고민 끝에 결혼하세요. 물론 잘 사는 부부도 있어요. 케바케지만 전 잘 사는 쪽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친구들 중 제가 독보적으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커플이고요. 10살 차이 결혼이었어요. 한 명은 남편이랑 6살 차이, 또 한 명은 2살 차이, 한 명은 최근에 2살 연하랑 결혼했어요. 제가 29살에 결혼했는데 그때 당시 남편 나이 39살이었어요. 사람 성실하고 착하고 직업 탄탄하고 직급 높고 다른 친구들 남친보다 어른스럽고 진중하고 뭐 장점밖에 안 보였어요. 저는 그때 당시 20대 남자나 30대 초반 남자는 남자같이 안 보였고요. 그래서 이 남자랑 결혼했어요. 친정에서 반대 엄청 심했는데 특히 친정아버지가 알아 누우셨어요. 그 반대 무릅쓰고 무슨 세기의 사랑하는 양 결혼했는데 지금 결혼 3년 차, 일하는데 체력이 딸려서 남편은 밤마다 끙끙대요. 짜증내고 그러진 않는데 밤마다 끙끙 앓아요. 이불 말고 침대 구석에 누워서 식은땀 흘리고요. 처음엔 놀라서 병원 데리고 다니고 검진받고 그랬는데 그냥 40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노화라는 거 알았고요. 장 보고 무거운 거 집에 나르면 그날 파스 몇 통 붙여야 하고 그냥 골골대요. 나들이 같은 것도 잘 없어요. 연로하신 분 데리고 어딜 가겠어요. 잘 못 걸으시고 잘 못 뛰세요. 해외여행? 에휴, 말을 말겠어요. 물론 신체 나이 10에서 20대인 분들도 많으십니다. 케바케입니다. 저도 알아요. 나이 많은 사람 만나면 이해심이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소위 꼰대라고 하죠. 그 꼰대 기질과 애 같은 기질이 합쳐져서 발현돼요. 와, 물론 이해는 해요. 남편이랑 저랑 살아온 배경이 다르니까요. 근데 그 배경이 너무 다른 거죠. 남편은 아랫사람이 해야 할 도리와 자기 케어를 동시에 바래요. 뭐만 하면 당신 세대는 모른대요. 아는 척 장렬이에요. 근데 또 애처럼 돌봐줘야 돼요. 전에 뭐 하다가 제가 갑자기 손목 삔 적이 있었는데 아프다 병원 간다 했더니 자기 나이엔 항상 손목이 삔 것처럼 시큰거린대요. 같이 가서 남편도 침 맞았고요. 친구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는데 남편들이 하나같이 저 모양이에요. 근데 넷 중 연하 남편 있는 친구가 제일 나아요. 그나마 그 남편은 신체 나이라도 어리잖아요. 제가 최고령자랑 사는데 제일 고다프더라고요. 부부 동반으로 모임 있었을 땐 말도 하기 싫네요. 제 남편이랑 친구 남편이랑 띠동갑. 남자들끼리 서열 엄청 나누는데 우리 남편이 나이로는 최고 서열이잖아요. 최고 서열답게 액티비티 못하고 리조트에서 쉬었어요. 무슨 대왕대비 마냥 쉬었어요. 그 다음에 6살 차이 나는 친구네가 복귀했고요. 우리가 맞이했어요. 남편이 땡땡씨 왔는가 이래요. 나이 차이 덜 나는 순서대로 숙소에 복귀하더라고요. 남편 회사 부부 동반 모임이 제일 싫은데 거기를 갔는데 제가 제일 어렸거든요. 와, 남편 부하 직원 와이프보다 제가 나이 더 어린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남편 보고 능력자라고 안 해요. 그냥 저를 측은한 눈길로 봐요. 네, 저라도 절 보면 측은할 것 같아요. 쟤는 뭔가 뭐길래 저렇게 나이 많은 남자랑 결혼했나 하자 있나 이런 거요. 실제로 어떤 나이 많은 분이 물어보셨어요. 농담조로 사모님은 왜 이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결혼했냐고. 너무 순진하셨나 봐 이런 거요. 내가 몇 살인데 사모님. 여기서 한번 멘탈 나가고요. 그냥 남편이 좋아서요. 이렇게 대답하지만 사실 저도 20대에 저를 한 대 치고 싶어요. 세계가 진짜 다차원이라면 전 지금 당장이라도 20대의 저한테 가서 귓방망이를 한 대 갈길 거예요. 어릴 땐 대단해 보이던 남편의 스펙, 직급 등 지금 30대 되어 보니 오히려 그건 진급이 늦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저도 남편 나이 되면 그 정도 직급, 아니 더 직급이 높을 수도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문제는 아이가 대학 갈 때쯤은 이미 남편은 은퇴. 저는 그때까지 아직 생계활동 할 거고 벌써 노후 문제 걱정하고 있어요. 또 남편은 애도 안 낳았는데 하루가 다르게 팍팍 늙어가요. 애는 제가 낳았는데
아들인데 애랑 놀아주고 나면 그날은 몸을 못 가눠요. 그건 사람 자체가 허약한 거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30대 초반 남편은 그렇지 않았대요. 사진이 죄다 운동할 때 찍은 사진밖에 없어요. 저랑 연애할 때도 저 정도까진 아니었어요. 사람이 나이가 조금씩 들 때마다 푹푹 꺾인다고 하잖아요. 제가 2번 꺾일 나이면 남편은 5번 꺾인 거예요. 당연히 30대 초반이랑 40대 초반이랑 체력이 다를 거고 그 체력의 차이가 꽤 커요. 저도 20대랑 지금 체력이랑 다른데요 뭘. 식습관도 점점 지나치게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뀌어서 저랑 생활 패턴, 식습관, 육아 방식 모두 차이 나고 여가 활동 같이 못 즐기고 주말엔 그냥 산 송상처럼 누워있고 6살 차 남편이랑 사는 친구도 저랑 비슷하고 나머지 2명이 나름 제일 잘 지내네요. 참, 남녀 바뀌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자가 너무 어리고 여자가 10살 영상이라면 아마 그것도 비슷할 거예요. 정말 신체 나이와 전신 연령은 못 이겨요. 결혼할 때 저보다 한참은 더 사신 언니들이 왜 우리 남편을 선택 안 했는가 그런 합리적 의심 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늦게 얻은 첫 애라 아이한테 애는 쓰는데 애쓰는 만큼 신체 능력은 따라주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거 보면 에휴 사는 게 뭔지, 노화라는 게 뭔지, 죽음이라는 건 또 뭔가 자꾸 생각하게 되네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인생, 뭐 이렇나, 왜 사람은 늙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철학적인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추가, 많은 분들이 역정을 내시네요. 일단 남자분들 역정 내지 마세요. 남녀불문 또래끼리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고 남편이나 아내도 하나밖에 없으니 우리는 확률 싸움을 해야 하잖아요. 남녀 가르지 말고 그냥 인간으로 지칭할게요. 나이 많은 인간 50명 중 건강한 인간 뽑기. 나이 어린 인간 50명 중 건강한 인간 뽑기. 어느 쪽이 건강한 인간을 뽑을 확률이 높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적은 돈이 당첨될 확률이 더 높으니까 소소하게 로또 사는 것처럼 인생에도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을 것인데 하여튼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부부인데 오히려 나이 많은 쪽이 더 건강하시다는 분들 축하드려요. 인생 잭팟 터지신 거예요. 엄청난 확률을 뚫고 그런 배우자를 만나신 거예요. 정말 멋져요. 저도 나이 차 많이 나는 부부들이 다 저처럼 사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인터넷에서 많이 봤어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잘 사는 부부 많이 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 주변에서 나이차 많이 나는데 막 활력 있게 사는 부부 아직 못 봤어요. 뭔가 앞으로도 못 볼 것 같아요. 그게 슬프고요. 남편도 운동해요. 하는데 원래 체력이 약한 것도 있겠지만 30대의 남편이랑 지금의 남편의 체력이 또 너무 차이 나요. 운동해도 몸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전에는 냉면 그릇만큼 몸이 받아들였다면 지금의 남편은 간장 종지만큼 받아들이는 느낌? 저도 20대 때보다 지금이 뭘 해도 더 힘들어요. 나이 많은 사람 자체를 후려칠 의도는 아니었고 그냥 부부는 비슷하게 늙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30km로 늙어가는데 남편은 40km로 늙어가잖아요. 같은 또래면 비슷하게 늙어가겠죠? 서로 힘든 것도 비슷하고 그럼 생활 패턴도 비슷하게 맞을 거고요. 할 말이 참 많지만 그냥 이쯤에서 끝낼게요. 한 가지만 더 말하자면 일상생활에서의 사례인데 저는 여초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기혼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또래, 뭐 또래라 하면 배우자의 나이 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살 정도? 하여튼 그 부부들은 서로 건강 걱정하는 게 비슷해요. 아, 30대에 접어드니까, 아님 40대에 접어드니까 몸이 힘드네. 영양제 살 때 남편 것도 같이 사야지. 왜냐, 건강이나 기초 체력이 비슷하거든요. 저 포함해서 나이차 많이 나는 부부는 남편 뭐 먹여야 하나 상대적으로 어린 쪽이 더 건강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 몸은 일단 뒤로 밀어요. 서로 남편 얘기할 때도 제가 30대니까 동료의 30대 남편 얘기가 나오면 신랑 비타민이랑 루테인 이런 것 좀 먹여봐. 저 포함 나이 많은 배우자 건강 얘기가 나오면 영양제가 아니라 한약 다려 먹이는 얘기 나와요. 막 녹용에 뭐에 넣고 푹 다려서 먹이래요. 눈이 침침하다 그러면 젊은 배우자들이 있는 직원에겐 컴퓨터 많이 써서 그렇다 하고 저희 남편은 눈 침침하다 그러면 그거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남편이 시스템 개발자라서 컴퓨터 제일 많이 쓰는데 또래 부부들의 관심사는 건강, 저희 부부의 관심사는 생존 이렇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선택한 남자니까 뭐 약 잘 다려 먹이고 해야죠. 어디 놀러갈 계획 짜면 친구들이 제 눈치 봐요.
땡땡 아빠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자 라고 말하고 말끝은 흐려요. 그러기에 전 눈치껏 빠져줍니다. 젊은 사람들끼리 다녀야죠. 두 번째 추가. 정말 세상은 요지경이네요. 나이 차이, 위아래로 4살 차이 이상이 있으신 부부들 서로 잘 지낸다는 거 그거 정말 복받은 거 맞아요. 체력이 서로 비슷하게 맞으면 참 좋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남편 욕먹이면 좋냐고 하시는 분들 아들 낳고선 남편이랑 얘기하다가 우연히 나온 말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10살 어린 여자 혹은 10살 많은 여자 데려오면 어떡할 거냐고요. 안 된다네요. 제가 남편이랑 살면서 아쉬움이 있듯이 남편도 나름의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그걸 안 거죠. 남편이랑 저랑 교육과정만 해도 3차 차이가 나요. 남편이랑 제가 약간 경계선에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학교 다닐 때 얘기를 해도 서로 공감대 형성이 전혀 안 돼요. 남편도 나름 답답하겠죠?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남편보다는 제가 조금 더 답답한 것 같네요. 그래도 남편은 일단 주기보다는 받는 게 더 많아요.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안타까워서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다는 분들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맞는데 저는 그걸 넘어서서 안타까움과 짜증, 애증이 된 듯해요. 그래도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 후회하기는 아깝고 최대한 잘 살아봐야죠. 이전 글에선 제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처럼 그냥 속 시원하게 털어놔 놓자 하면서 가볍게 얘기했지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부부들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말하자면 삶의 공유 문제에서 크게 드러나요. 비슷한 연령대면 아무래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오면서 비슷한 사건을 겪고 비슷한 교육을 받았고 비슷한 입시를 통해서 대학을 다녔고 비슷한 취업난을 겪고 비슷한 직장 생활을 해요. 서로 떨어져 있었을 때부터 그런 비슷한 삶을 공유했다는 게 얼마나 의미가 큰지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게 비슷하게 살아오면 현 시점의 문제도 비슷하게 바라보게 되고 나중에 아이는 어떻게 키우자 혹은 어떤 점 때문에 우리 아이는 이렇게 키우지 말자 이런 계획이 잡히고 그게 곧 부모의 육아의 가치관이 돼요. 어떤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봐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적어도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런 말 대신 저때 저랬잖아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공감대 형성이 부부간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저희 부부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요즘 사회적 문제에 대해 얘기하면 남편은 제가 경험한 세대보다 10년은 앞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만약 20대 초반 친구들과 얘기하면 그럴 거니까요. 나이가 많은 쪽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선 일정 부분에선 공감대 형성이 안 돼요. 한쪽이 일반적으로 들어야 하죠. 근데 삶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어린 쪽이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럼 결국 손뼉이 마주치지 않고 이야기가 허무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전 얘기해도 속이 시원하지 않거나 혹은 남는 게 없다는 생각, 소통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끔 했었거든요. 육아 문제에서도 전 체벌과 훈육의 과도기에서 성장한 사람이고 남편은 체벌 시대에서 학창 시절을 대부분 보냈어요. 또 다양한 전공이 인정되지 않던 시기고 아무래도 저보단 성별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여자 파일럿에 대해 얘기하면 남편은 약간은 회의적이죠. 이것도 나이 많은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20대 친구들보다 사고방식이 유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이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문제예요. 부모조차 합의가 되지 않는 가치관을 어떻게 아이한테 적용시키나요? 육아 문제에서 서로 당신이 과하다, 시대가 바뀌었다 이런 말을 하게 되고 그럼 당연히 감정이 상하니까 됐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건 삶의 질이 다소 나쁜 편이에요. 돈이요? 물론 비슷한 또래끼리 사는 부부들보다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미래까지 봐야 하잖아요. 돈벌이 수단이 있으면 쥐어짜서라도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 졸라매면 돼요. 그러고 나이가 들면 아이들이 독립하죠. 그런데 나이 차 나는 부부는 한쪽이 어쩔 수 없이 사회활동을 중단하는 시기가 와요. 그게 아이들이 아직 학교를 다닐 때의 경우가 많고요. 그때부터는 힘들어져요. 쥐어짤 돈벌이가 없으니까요. 돈이 있으면서 아껴서 쓰는 거랑 돈이 없어서 아껴서 쓰는 거랑 스트레스 강도가 다르잖아요. 또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병원비 지출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가정을 같이 이끌어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젊은 쪽이 일반적으로 끌어간다는 느낌이 들죠. 그게 버거울 수밖에 없어요. 아마 몇몇 남자분들이 여기서 너네는 어차피 남편한테 얹혀 살잖아 이런 말 하실 분 있을 건데 요즘 맞벌이 안 하는 부부들 거의 없어요. 저는 이 기준에서 말한 거고 꼭 남자가 나이 많은 게 아니라 여자 쪽이 나이 많은 것도 전제해서 말하는 거니까 노하지 좀 마세요.
마지막으로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률적으로 적어요.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는 아무래도 서로의 체력차가 있고 부부가 서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요. 제가 지금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듬성듬성 비어있는 느낌이에요. 체력이 비슷하고 생각이 비슷한 또래 부부들은 부부만의 시간을 잘 채워나가죠. 여행이나 취미활동 그런 것들요. 그러면 부부간에 서로 대화할 거리도 생기고 뭔가를 같이 했다는 게 나중에 혹시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곱씹을 수 있는 재료가 돼요. 저는 그런 삶의 기여를 남편과 많이 만들지 못하는 게 아쉬워요. 그건 나중에 우리 아이가 그대로 고민하게 될까봐 안타깝고요. 아이가 학교 입학하면 남편은 50대가 돼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더 체력이 약할 거예요. 젊은 아빠들에 비하면 아이와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이도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의 결이 적을 거예요. 그런 삶이나 시간의 공유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 또래 부부들은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나이차 나는 부분들은 아주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런 것들이 가끔 힘들게 하죠. 남편 혹은 아내가 동안처럼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또래 부부들은 동안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린 얼굴이니까요. 체력? 논할 게 없어요. 사실 젊은 체력이니까요. 저도 남편이 또래보다 동안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제 또래랑 산다면 동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물론 이건 케바케고요. 젊은 사고를 가지신 분들도 많지만 이런 부부도 있고 나이차 나는 부부 중 하나인 우리 부부는 이런 고민을 갖고 산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로 31살이고 남자친구는 33살입니다. 원래 상견례는 5월에 하기로 하고 잠정적으로 3월에는 결혼할 생각이었어요. 남자친구 아버님네 회사가 제공하는 웨딩홀이 있어서 가입 마친 상태였고요. 그런데 어제 예비 신우이 때문에 너무 소름 끼쳐서 남자친구한테는 헤어지자고 했는데 헤어지지 말자고. 제가 원하면 결혼을 얼마든지 미뤄도 된다고 붙잡아서 보류 상태예요. 좀 길어도 읽어주세요. 제가 그동안 믿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완전 다른 세계에서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저번 1월에 코로나 번지기 전에 예비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어요. 남친은 12월에 저희 집에 와서 이미 결혼 허락을 받은 상태였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친 집에 신내림 받은 무당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남친은 무교라고 알고 있었고 인사 갔을 때 집에 그 흔한 불상, 부적? 암튼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어머님이 정말 정성스럽게 굴비, 잡채 등 한 상 차려주셔서 그때까지만 해도 시댁 잘 만났다 했어요. 단지 하나 걸렸던 건 그 자리에 남친의 누나가 있었는데 저를 정말 뚫어져라 보더라고요. 아니 정확히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어깨 너머 겨드랑이 사이, 정수리 위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는 듯한 느낌? 어색해서 시선 둘 곳을 못 찾나 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밥 먹기 전에 한 20분 정도 서로 인사하고 선물 드리고 하는 동안 별말 없이 제 주변만 살피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색이 아주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말없던 사람이 밥 먹기 시작하면서 폭풍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았는데 그중에 기억나는 것만 몇 개 적어보자면 윗대의 어르신 중에 무관이셨거나 운동선수였던 분이 계시느냐 라길래 맞다 장군 출신 조상이 계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키가 크고 골격이 좀 있어서 물어보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그 다음 질문으로는 부모님이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시느냐 라길래 엄마가 산후조리원에서 근무를 좀 오래 하시긴 하셨는데 의료 종사자는 아니라고 했어요. 어려서 이사를 많이 다녔는가 지금 터에 살면서부터 건강이 좋아졌지? 라는 질문에 많이 다녔다. 초등학교만 3개 다녔다. 그냥 전세계약 끝날 때마다 2년마다 한 번씩 옮겼다. 어릴 때 좀 몸이 많이 약해서 개근상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큰 병은 없어도 많이 앓긴 했다.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지금 집에 살았는데 그냥 다 커서부터 좀 건강한 체질로 바뀐 것 같긴 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내 동생 혹시 물 있는 데서 만났는가? 라고 물어보시기에 취미로 화실 다니면서 만났다. 수채화도 물이라면 물인가? 라고 생각했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화실이 강원도 바닷가가 보였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정말 시부모님 말씀하실 틈도 없게 쏟아냈었는데 남친 아버님이 말리시면서 그만하고 밥부터 먹으라고 말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우이도 질문을 멈췄어요. 그 자리 끝나고 남친이 집에 데려다 주는데 갑자기 얘기 좀 하자며 카페로 가더니 그때 말해줬어요. 자기 누나가 신병 앓은 지 2년 됐고 신내림 결국 받은 지는 2개월 됐다고. 혹시 오늘 누나가 질문했던 것들이 언짢은 부분이 있었다면 누나 대신 자기가 사과하고 원하면 누나한테도 직접 사과하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예비 시부모님 두 분 다 너무 점잖으시고 누님 질문이 좀 생경하긴 했지만 기분 좋게 마무리된 자리라 아 그래?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하고 깨달은 거지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저는 무교인데 그냥 종교는 다 사람들이 만든 문화, 사회라고 인문학적으로 관점으로만 생각해서 저한테 강요한다면 싫겠지만 그다지 선입견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분 나쁠 거 없었다고 하고 그날은 집에 잘 들어갔고 그 후로 어머님이랑 간혹 전화하면서 결혼에 관해 상의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4월 5일에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안 받았더니 바로 문자가 왔어요. 남친 누나였고 너무나도 정중하고 긴 문자로 꼭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제가 불편하거나 바쁘지 않으면 잠시만 시간 내달라고요. 제가 원하는 장소로 올 테니 어디든 말만 하라고까지 하면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만나서 할 이야기라며 미심쩍고 의문스러워 보이는 거 알지만 남친한테는 말하지 말고 둘이서만 보자고. 아니 사실 남친한테 말한다고 해도 이해한다고. 그저 둘이서만 만나서 잠시만 이야기하자고요. 결국 그 다음날인 월요일에 점심때 근처 번화가의 카페에서 만났어요. 점심이라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밥은 됐다면서 밥 먹으면서 할 얘기 아니라고. 평일 점심때였고 근처에 회사가 많지도 않은 술집 많은 번화가에 있는 카페라 한적해서 진짜 카페에 저희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남친 누나가 한참을 저를 쳐다보다가 목구멍까지 할 말이 올라왔다가 다시 삼키고 하는 행동을 하더니 결국 하는 말이 내 남동생이랑 결혼하지 마요. 그래야 땡땡씨가 살아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표정이 너무 진짜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 나는 표정 있잖아요.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소름 끼치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참 그 표정이.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사실 제 남친한테는 안 좋은 귀신이 붙어 있대요. 억지로 떼어내려고 하면 남친한테 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장시간 공을 들여야 한다고. 그 귀신은 남친의 증조 할아버지의 본처. 하지만 그 귀신은 딸을 낳았으나 일찍 죽었고 아들을 낳지 못해 결국 쫓겨났고 지금의 자손들은 후실의 자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본처가 귀신이 돼서 이 집안 남자들한테 붙어서 대를 끊으려고 악이 받쳐 있다고요. 남친이 3대 독자인데 진짜 온 친척 통틀어 이 집의 각 대마다 남자가 하나씩밖에 없다고. 그나마 대를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남자들이 결혼한 여자들이 기가 세면서도 너거러운 선품들이라 조상들이 한 맺힌 귀신한테서 여식들을 지켜냈기 때문이라고. 실제로 남친의 할아버지는 결혼을 3번 하셨대요. 첫 번째 결혼은 남북 분단되면서 생이별하셨고 두 번째 분은 사별하셨고 세 번째 할머니가 남자친구의 아버님을 낳으신 할머니시라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조상이 무관이어서 자손을 지키는 방식이 다소 호전적인 기운이라며 누구랑 만나도 시원시원하게 앞으로 치고 나가며 잘 살 사람인데 제 남친한테부터 대를 끊으려고 혈안이 된 귀신과는 하필이면 상극이라고요. 보듬고 품어서 힘을 빼놔야 하는 한 맺힌 귀신인데 자꾸 싸우고 찢어놓으려고 하면 더 악에 받쳐서 저를 해야 할 거라면서요. 남친이 아니라 제가 죽을 거래요. 여기까지 듣고 있자니 진짜 제 머리가 다 울리는 것 같고 속에서 신물이 올라오는 것 같기에 그냥 먼저 일어나겠다 하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나와서 바로 택시 탔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머리가 깨질 것 같더라고요. 토할 것 같고. 근데 이것마저도 그 귀신 때문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더 소름 끼쳤어요. 남친한테 전화해서 지금 누나 만나고 왔는데 알고 있었냐고 했더니 그거 다 헛소리라고. 우리 집에서 신내림 이런 거 믿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자기 누나 정신병원 보내려고 했는데 병원에서도 강제 입원까지 시킬 소견은 없다고 해서 못한 거고 대놓고 나랑 아버지한테 소방 맞아 한 맺힌 할머니 귀신이 붙었다 하는 게 미친 거지 뭐겠냐고. 그러면서 진작에 나와 같이 있는 여자들이 다 그렇게 안 좋은 일 생겼을 거면 전 여친들은 다 죽어 없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저랑 사귀는 3년 동안 나쁜 일 생긴 거 있느냐, 없지 않냐, 오히려 더 좋은 데로 이직하고 금전적으로 더 나아지고 나쁠 거 없지 않았느냐. 근데 머릿속에 갑자기 프로포즈 받던 날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날 기념일이라 레스토랑에서 프로포즈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골목에서 튀어나오는 어린애 때문에 핸들을 급하게 꺾어서 빌라 주차장 기둥을 박았고, 남친은 하나도 안 다쳤는데 저는 갈비뼈에 골절까지는 아니고 멍이 가서 몇 주 치료 받았거든요. 그때가 밤 11시쯤이었는데 웬 꼬마가 이 시간에 돌아다니나 생각했었는데, 경황이 없어서 그 꼬마가 사고 나는 거에 멈칫하더니 뛰어가는 것까지만 보고 블랙박스에도 제대로 찍히지 않았었고요.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참 믿기 힘들고 터무니없는 소리라서, 정말로 누나가 정신의학적으로 질환이 있는 거라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모든 정신질환자가 위험한 건 아니지만, 남친 누나가 하는 얘기가 절 피폐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남친이 그날 바로 누나 찾아가서 한바탕 하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며칠 뒤에 연락 주셔서는 누나는 아예 이제 다른 지방에서 따로 살기로 했다며, 본인 신내림 받을 때 도와준 신시어머니라는 사람이랑 산다 했다고요. 이번 달 말에 이사 나간다고, 안 들어도 될 소리 듣기 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남친 누나가 신내림 받던 때부터 이제 이 집에 딸 누나로 살 수는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했고, 그저 낳아주신 은혜로 딸보다는 무당으로서 그 할머니 귀신 떼어놓고 가려고 남아있다 했대요. 그렇게 이제는 다시는 볼 일 없이 사나보다 하고 있는데, 어저께 저녁에 아버지가 전화하셔서는 아버지 가게로 오라고 하셨고, 갔더니 누나가 앉아있네요. 보자마자 아버지 가게는 어떻게 알았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전에 집에 왔을 때 얘기하던 게 생각나서 이 동네 세차장 몇 군데 전화해봤다면서, 너무 어이가 없는 와중인데 아버지한테 귀신이니 죽니 사니 하는 얘기는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게에서 데리고 나와서 근처에서 얘기하는데 정말 헤어질 생각 없냐고 다시 묻길래, 진짜 날도 우중충해서 소름은 더 끼치고 없다고, 안 마주치고 살기로 한 거 아니었냐고 했더니 알겠다며 잘 살라고 기도 많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엄청 진심인 듯한 그 표정이란 말투에 알겠다고, 이렇게 연락 없이 오시는 건 좀 아니라고, 잘 지내시라고 하고 돌아섰어요. 근데 제 뒤통수에다 대고 저한테 관심 받으려고 쇼하다 죽은 귀신은 잡귀니까 금방 제 풀에 떨어져 나갈 거다 하고 가는 겁니다. 대학 때 누가 봐도 자기밖에 모르고 애정결핍 심했던 동기가 있었는데, 저 좋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마치 제가 지꺼인 양 떠들고 다니다가 제가 공개적으로 망신 한번 줬다고 씩씩거리면서 깽판 나서 과에서 소외당하고 군대 가서 관심병사로 낙인 찍혔다가 자살한 애가 있는데, 진짜 너무 소름 끼치고 역겹고 화나고 저희 아버지 세차장까지 수소문에 찾아왔다는 게 무서워서 그 길로 그냥 남친한테 헤어지자고 한 겁니다. 솔직히 지금 저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제부터 한숨도 못 자고 재택근무 중인데 일도 손에 안 잡힙니다. 남친 누나의 저런 말들 제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건가요? 진짜 신빙성이 있는 말들인가요? 아니면 대충 애들러 말하는 거에 제가 제 인생 가져다가 살을 붙여서 공룡처럼 키우고 있는 건가요? 이러다 제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 남친이랑 결혼을 한 해 안 한 해가 아니라 정말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짧게 쓸게요. 28살 동갑 부부고 결혼 1년 차예요. 아이 없고 혼인신고도 아직 안 했고요. 저희 친정은 오래전부터 요식업에 종사하고 계세요. 땡땡년 전통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붙는 타친 맛집이고 저희 집안 가업이에요. 저 역시도 부모님 밑에서 함께 일 돕고 있고요. 장사가 아주 잘 되는 편이라 많이 바빠요. 남편은 결혼 후에 건강 문제로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고 재취업해서 직장생활 시작한 지 2개월 남짓이에요. 격주마다 한 번씩 도시락 싸가서 점심을 먹는 날이 있다고 해서 남편이 준비해봤자 보는 제가 답답하고, 직장 사람들이 혹시라도 손가락질 할까봐 어차피 2주에 한 번이니까 해주자라는 마음으로 제가 만들어서 보내요. 오늘도 그런 날이었는데 아까 점심에 전화가 왔길래 받았더니 점심 먹으면서 회사 송년회 장소를 아직 못 정했다고, 다음 주 금요일이 송년회인데 저희 식당에서 송년회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때까진 공짜로 해달라는 건 줄 모르고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잘 대접해드릴 생각이었고, 제가 그러냐 몇 시 몇 명 예약하면 되겠느냐 물어봤더니 8시 5명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공짜로 해줄 거지? 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장난인 줄 알고 저도 장난으로 받아쳤더니, 아니 진지하게 말하는 건데 공짜로 해달라, 이미 회사 사람들한테 큰소리 다 쳐놨다고 억지 부리기 시전하시대요. 자기 체면이 뭐가 되냐면서.
이 회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그것 하나 이해 못 해주냐며 참 고집 세고 이상한 사람이다 라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욕 섞어가면서 화내더라고요. 본인네 식구도 아니고 처갓집인데 우리 부모님 식당인데 당연히 저한테 먼저 상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람 말대로 정말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안 그래도 연말엔 더 바쁜 거 알면서 혼자 결정하고 큰소리치고 와서 해달라고 어찌 부리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평소에도 이상한 부분에서 억지 부리는 게 있었는데 갈수록 심해지는 느낌이네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 혼인신고도 안 한 마당에 진짜 갈라서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유도리 없는 것인지 남편이 무례한 건지 댓글 달아주시면 링크 보내주려 합니다. 추가. 2개월 신임이 무슨 송년회에 의견 내냐고 자작이라는 분 계셔서 추가하는데 스타트업 아무튼 신생회사라고 했고 다들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나이는 다 비슷하고 오너도 젊으니까 편하게 의견 제시하는 분위기일 거예요. 회사 설립한 지가 6개월 미만인 듯 싶어요. 아무튼 남편이 제일 늦게 입사했고 원래도 생색내는 거 좋아하니 잘 보이고 싶어서 저렇게 지른 것 같네요. 어딜 가든 처갓집 식당 앞세워서 자랑하는 게 특기입니다. 점심에 짧게 글 올리고 댓글 10개 미만이었을 때 더 들어볼 것도 없겠다 싶어서 이미 남편한테 링크 보내줬어요. 맨날 유도리 운운하면서 억지 부리는 면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여러 번이다 보니 정말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빡빡하게 구는 건가 싶어서 남편 입장에서도 들어보고 싶어서 글 올렸던 게 화제가 됐네요. 바빠서 이제야 확인합니다. 지금도 잠깐 브레이크 타임이라 길게 남기지는 못하지만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지금 가게로도 전화해서 저희 종업원분들이 전화 받으시면 저 바꾸라고 난리고 열받았는지 퇴근하고 여기로 온다고 하는데 코뿔소처럼 씩씩대는 게 진짜 웃기네요. 이만 저녁 장사하러 가봐야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후기 남길 일이 있다면 또 와서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가. 금요일에 퇴근 후 저희 가게로 오겠다고 했었고 제일 바쁜 시간대에 찾아와서는 저를 불러내 가게 앞에서 몇 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이 했던 요구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요구였으며 평소에도 우기거나 억지 부리는 것이 심해서 반복적으로 다투다 보니 마음이 많이 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으니 갈라서자고 제가 선언했고 남편도 그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금요일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토요일에 벼랑간 저에게 연락을 취해옵니다. 진짜 그렇게 고집 부릴 거냐는 식으로요. 이번에 내 길을 세워주면 나도 어련히 알아서 잘할 텐데 꼭 그런 식으로 융통성 없게 해야 속이 시원하냐. 본인을 가장으로 생각하긴 하는 거냐며 장문으로 카톡을 보내옵니다. 저는 주말에도 일합니다. 주말은 더 바빠서 장문으로 보낸 카톡들에 제대로 답장도 안 했고 솔직히 제대로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받았는지 또 가게로 찾아왔고 그 과정에서 저희 부모님께서도 다 알게 되셨죠. 부모님께서도 상식 밖의 일이라며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시고 오히려 갈라서기를 원하셨으며 그 뜻을 남편에게도 내비추셨어요. 그 뒤로 남편이 태도를 돌변하여 미안하다고 사실은 비자금 때문에 그랬다. 제 생일이 1월인데 좋은 선물 해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회사 측에서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먼저 저희 가게를 언급했었고 모두들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라고 해서 송년회 장소로 하자는 얘기가 오갔고요. 제가 회사 내부 사정은 잘 모르지만 현금으로 결제할 예정이었으며 그 돈을 저희 남편에게 주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비자금 명목으로 돈 챙기려는 심산으로 저에게 공짜로 송년회를 하게 해달라며 무리한 요구를 했었던 것이죠. 50만원대 금액입니다. 꼴랑 50만원대 금액 꿀꺽하려고 저희 부모님과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상식 밖의 행동을 했던 거였죠. 비자금을 위해서든 비자금이 핑계였든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로 온갖 정이 떨어져서 이 사람과 더 이상 살 부대끼며 사는 건 못하겠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 조금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만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 땡땡이라는 닉네임에 대해 많은 분들이 남편이냐고 언급해 주셔서 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평소 말투랑 매우 흡사하고 확실하진 않지만 맞는 것 같네요. 다만 5명인데 그냥 해주지 그러냐 이런 댓글은 그 사람이 아닐 겁니다. 제가 이전 글에 5명이라고 적었던 것은 예를 들기 위함이었고 정확한 인원은 5명이 아니기 때문에 모쪼록 조언해주신 분들 또 한 번 감사하는 말씀 드립니다. 조금 이르지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 번째 추가, 자작 논란이 많아서 추가합니다. 첫 번째, 왜 5명이 집착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5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저희 가게는 코스별로 가격이 다르지만 5명이라 해도 주류값 제외하고도 50만원대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비 처리에 대해서도 말씀이 많으신데 저는 후기 작성하면서 애초에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으나 회사 측에서는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썼습니다. 길게 설명하기 복잡해서 저렇게 작성했던 것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 10명의 인원이 6만원 코스 요리를 택했고 그렇다면 60만원이 됩니다. 물론 주류값 제외입니다. 남편 본인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풍족하게 대접하겠다고 나서서 직원들 개개인 현금으로 각출 총 50만원 예정이었던 거고 이 회사가 왜 직원들이 송년회비를 걷어야 하는지 오너가 회식비 지원을 안 해주는 건지 저는 그런 자세한 내부 사정은 잘 모릅니다. 첫 글부터 조언해주셨던 몇몇 고마운 분들께서 자작이 사실이냐고 댓글 달아주셔서 이렇게 글 내용을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네요. 글을 꾸며낸 게 절대 아닌데 믿지 못하시는 분들께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세상엔 참 믿기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조금 이르지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연애는 4년 정도 되었고 결혼한 지는 2년 된 신혼부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1살 차이로 30대 초반이고요. 연애 초반부터 다툼이 조금씩 있긴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사소한 걸로 자주 다투는 편이었어요. 저는 소소하게 신경 써주고 관심을 표현해주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고 남편은 기분 좋을 때는 다정하지만 평소 무뚝뚝한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 발렌타인 때 약소하게나마 제가 초콜릿을 선물하면 남편은 사주겠다고 약속은 해도 일이 있으면 까먹어요. 제가 좀 많이 서운해 했었죠. 집안일에서도 여자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분이 남자보다 많다고 해야 할까? 남편은 내가 신경 쓰는 만큼 집안일을 챙기는 부분이 부족해 보이고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도와준다는 느낌? 시켜서 겨우 한다는 느낌? 같이 맞벌이여서 힘든데 왜 내가 하는 일이 더 많지? 라고 본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서운해지면 잔소리를 늘어놓게 되고 싸움으로 이어졌어요. 남편은 자신에게 섭섭해하는 저의 모습을 매우 불쾌했어요. 난 할 만큼 했는데 너 왜 자꾸 모자란다고 해? 또야? 이런 식으로요. 저도 분명 남편을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뭐든 함께하고 공유하고 싶어 했어서 남편을 유독 피곤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남편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했어요. 주말에 게임을 한다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보면서 멍 때리고 싶다든지. 근데 남편은 9시 출근에 6시 퇴근하는 직장인이고 저는 오후 3시쯤 출근해서 밤 12시는 되어야 퇴근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업무 시간이 맞지 않아서 거의 평일에는 얼굴을 못 보다시피 하니 토요일, 일요일 아침에 부둥켜 안고 관심받고 싶어 했던 것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동안 저에게 얼마나 기다려온 시간이었는지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방전되고 싶어 했었던 거죠. 제가 자기의 휴식을 방해하면 툴툴거려요. 집안일을 부탁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투덜투덜. 좋은 게 좋은 거란 마음으로 일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힘든 일이 있어도 표현하지 못하는 저와는 달랐어요. 기분 나쁜 일에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기분이 나빠지면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죠. 물건을 쿵 놓는다든지 낮은 목소리로 욕을 한다든지요. 그러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지 않아져서 왜 그런 식으로 표현하냐고 다그치게 돼요. 저희가 싸운 날은 한 달 전 일요일이에요. 남편이 피곤하다면서 주말 내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 역시 그때 업무상 바쁘다 보니 몇 주간 토요일, 일요일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고요. 주말에 쉬는 기분이 좋지 않았던 남편한테 짜증을 내게 됐어요. 결국 싸움으로 이어졌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정말 성격이 안 맞는다. 내가 툴툴거리고 짜증내는 성격인 거 알고 고치려고 노력해왔는데 너 만나고 같이 사는 동안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진짜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인지 의문이 든다. 이혼하자. 라고 얘기 후 나가더라고요. 친구들을 만나 술이라도 마신 건지 12시가 돼서야 만취 상태로 들어와 짐 챙겨서 차키 들고 나가려고 하길래 취한 것 같은데 안방 침대 위에서 자라고 저는 자리를 비켜줬어요. 맨 정신에 얘기해봐야겠다 싶어서 다음 날에도 다다음 날에도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렸지만 카톡 하나 없었기에 수요일 아침에 출근 전에 일어나서 잡으며 계속 이렇게 지내야 하냐고 이혼 얘기 진심이냐고 물었죠. 그런데 진심이래요. 저랑 살기 싫대요.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혼 얘기만 벌써 3번째거든요. 서로 성격이 안 맞는 탓이라며 정리하자는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네 생각은 충분히 알았으니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 라고 말하니 어떻게 성격을 고칠 수 있겠냐며 지금까지 충분히 노력했는데도 답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섭섭했던 것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 혼자 담아두는 성격이기에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자는 심리도 모르겠고 너무나 큰 충격과 배신감에 당신도 이혼을 할지 말지 깊이 생각해보라고 이제와 이런 얘기가 무슨 소용이냐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를 가져와서 식탁 위에 올려두고 출근했네요. 남편이 서류 보고 전화 오더니 이게 너의 진심이냐 되묻더라고요. 진지하게 생각 중이다 라고 하니 전화를 끊고 지금까지 한 달째 서로 없는 듯 지내고 있습니다. 중간에 저희 엄마 환갑생신도 있었는데 그냥 지나갔고요. 저희 엄마가 사위라고 엄청 예뻐하고 챙겼는데 자기 생일에도 용돈 두둑히 보내고 그렇게 챙겼는데 고작 문자 한 통 보냈더라고요. 4월 초였던 결혼기념일 역시 그냥 지나갔어요.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주말엔 늦게까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선 잠만 자네요.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연고가 많이 없어서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주변에 친구들이 많은 그 사람에게는 저와의 불편한 시간을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보다 자유를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커 보여요. 마음 한구석에 연애할 때 이 사람이 저에게 했던 믿음, 결혼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모두 함께 이겨내자는 약속, 모두 더덥고 거짓말 같아 보여 저는 마음이 하루하루 무너지는데 얼른 정리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되는데도 혹여나 이 사람이 저와 대화를 다시 시도하지 않을까 지친 마음을 달래고 저에게 다시 와서 그렇게 냉정하게 쏟아냈던 말들을 담으려 노력해주지 않을까 이런 미련이 자꾸 남아 가슴이 쓰리네요. 추가, 조언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몇 시간이고 고민하다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리는 건 난생 처음인데 진지하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댓글들로 응원도 해주시고 정신 차리라고 따끔하게 말씀해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난 시간이 저에게 정말 악몽 같아서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일이며 고민이 끝나지 않아 앞으로도 힘들 각오를 해야 되지만 생각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어제 글을 쓰고 퇴근하면서 소리내어 엉엉 울었어요. 적막한 집, 남보다 못한 남편. 정말이지 소중하게 마련한 우리의 집이 끔찍한 곳이 되어버렸네요. 저에게는 상상조차 힘든 나날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해주신 분 중 친구 아내분 남편 이야기가 많이 공감되었어요. 사실 친구 아내분처럼 속상해도 뭐든 봐주는 그런 와이프는 아니었지만 남편이 가장 필요할 거라 생각되는 부분, 가장 원했던 걸 제가 채워주지 못했다는 점, 그런 점은 저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제 잘못, 실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전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글을 쓸 때도 객관적이게 쓰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지만 사실 내 이야기를 내가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한마디로 보태보자면 남편은 연애 때는 전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무척 노력해주는 사람이었고 성실했고 저를 우선적으로 생각했었어요. 다투더라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저를 다독였고 뭐든 같이 하고 공유하고 싶어 했었죠. 연애와 결혼 도합 6년이라는 그 시간이 소중함이 아닌 익숙함으로 변질되어 버린 걸까요? 내가 힘들다고 가정도 아내도 헌신짝 버리듯 함부로 대하는 그의 모습은 정말이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동의하듯 그래 이혼하자고? 그럼 이혼하자 한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엔 어떻게 해야 당신을 도울 수 있는지 물었고 이혼하자는 이야기가 무려 세 번째 나온 그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을 잡고 싶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마치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들로 신뢰를 상산조각 내버리더군요. 싸울 수는 있어요.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문제 역시 있을 수 있죠. 사는 게 힘든 건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식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벌써 한 달째 남편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선택을 저에게 떠넘기네요. 처음 글을 쓸 때는 쓰지 않았지만 2주 전에 집에 들어와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봤냐고, 자긴 결정 못했다고, 도망치기 바쁜 그런 사람에게 저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던 스스로를 좀 더 귀하게 여기고 이곳에서 얻은 조언, 충고들은 모두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 벌써 보름이나 지났네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너무나 갑갑한 휴기가 될 것 같아 망설였지만 속 시원히 털어내고 싶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로 왜 남편이 저에게 맞추기만을 원하냐라고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저는 제 뜻대로만 맞춰달라 말한 적 없어요. 함께 노력하자였죠. 왜 우리의 집에서 자기만 눈치가 보인다는 거죠? 주말 아침마다 제가 사랑해달라고 조르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뗐으니까요. 맞벌이니 같이 해야 할 집안일들을 왜 제가 정리해서 전달해야 하나요? 남자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정말로 저에게 원하는 게 뭐였던 걸까요?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되 간섭하지 않는 엄마가 필요했던 게 아닐까요? 제가 느끼기론 남편은 제가 없어도 잘 지내온 것 같더군요. 물론 신경 쓰이긴 했겠죠. 하지만 마주치지를 않으니까요. 평일에도 친구들, 회사 사람들과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고 어쩌다 집에 있는 날엔 배달음식 시켜 먹고 술 마시고 자고 있거나 하더라고요. 주말엔 늘 핸드폰을 잡고 있었고 약속 잡기 바빴어요. 그런 동안 집에서 해야 할 일들은 서로 각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설거지를 못하고 나가면 남편이 해놓고 제가 청소, 빨래를 한다던지요. 잔소리를 안 해도 해야 할 부분을 알아서 찾아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 넘도록 시간은 흘러만 갔고 저는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할 지경이 됐어요. 근데 지난주 토요일에 남편이 저와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남편의 입장을 대충 제가 정리해보자면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무척 힘들었다. 물론 친구들 만나고 회사 일이 바빠 술을 마시고 오는 날이 잦았지만 나는 울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속상했다. 물론 네 걱정도 되었다. 네가 많이 힘들까봐. 정작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 웃는 얼굴이 보고 싶어서 얼른 화해하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가 화해하고 나서도 분명히 다시 또 싸울 우리 모습을 감당하기 힘들다. 나는 여전히 너에게 툴툴거리며 습관적인 짜증을 낼 것이며 너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연애하고 만나온 시간 동안 나도 나의 좋지 않은 습관을 고치려 노력했고 너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지만 기분이 나쁘고 힘들 때마다 서로 으르렁거리지 않았냐. 온갖 말로 상처를 주면서 싸우다 보니 네가 너무 밉다. 더 미워지기 전에 끝내는 게 맞다. 더 이상 노력할 자신이 없다. 너는 한 달 동안 무슨 생각을 했냐?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해서 산다는 게 연애 때와는 다르지 않지 않냐. 함께 삶에 맞춰간다는 것은 당연한 힘든 일이다. 우리가 싸울 때 이기적인 마음으로 서로 헐뜯고 공격했던 것은 맞다. 하지만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오빠가 처음에 나에게 이혼하자고 했을 때도 그런 과정들이 너무 많이 힘들었기에 이해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벌써 세 번째다. 이것은 아니지 않나? 노력할 자신이 없다고 벌써 혼자서 결론을 내렸으면서 내 생각을 묻는 건가? 아니면 혼자서만 노력하길 바라는 건가? 부부라는 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입장이었고요. 함께 노력할 수 없다라는 말을 제가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몰라요. 계속 그 말만 반복해서. 그럼 이혼서류 작성하면 되는 거냐? 라는 말에 잠시 거실로 나갔다 오더니 갑자기 노력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없으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요. 저는 사실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이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 내 마음을 이용해 먹는다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 달이 넘도록 와이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다 자신의 기분만을 먼저 생각하고 친구들과 시간 보내며 자기 삶을 살기 바빴던 가족 아닌가요? 가족이 이런 건가요? 내가 힘들 때 내칠 수 있는? 저는 사실은 화가 났어요. 모멸감이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티는 내지 않았어요. 노력해보자 말해줬으니까요. 그래서 딱 한마디. 당신은 당신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나는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끝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이것도 정말 웃긴데 제 생일이었는데 생일 전전날까지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서 나가더라고요. 보통 생일 땐 제가 12시가 거의 다 되어서 집에 들어오니 전날 밤에 챙겼었죠. 근데 특히 생일 전전날 밤에 술을 정말 얼마나 마신 건지 떡이 돼서 온 집안에 이불에다가 다 토해놓고 진짜 그거 치운다고 새벽 5시까지 잠도 못 자고 다음날 출근했거든요. 그러고선 다음날 기억 안 난다고 속이 안 좋아서 술병 나서 연차까지 쓰고 하루 종일 집에 누워있는 모습 보는데 정말 열불이 터지더라고요. 지난주 주말에 노력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그 사람에겐 뭐였을까요? 생일을 챙기고 안 챙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이건 아니지 않은가요? 내일 무슨 날인지 아냐고 하니까 내일 생일이란 건 알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지금 평소처럼 생일 안 챙겨줬다고 시위하는 거냐며 굳이 챙겨야 하냐며.
자신은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러고 싶은데 장모님 생일이던 결혼기념일이던 생일이던 무슨 날이 이렇게 많은 거냐며 자신은 혼자 살아야 되나 보다 라고 성질을 있는 대로 내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죠.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신경 쓰지 말라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야기 끝냈어요. 다음날 시어머니께 생일 축하한다고 연락 온 거 전부 답장 안 했고요. 저도 제 할 일 했습니다. 현실 도피하고 싶은 기분이더군요. 생일 당일날 12시 다 되어서 집에 가니 어디서 사온 미역국과 케이크는 있더라고요. 생일 축하한다며 이야기 좀 마저 하자길래 할 말 있음 해보라 했더니 저만 보면 화가 난대요.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안 느껴진대요. 말도 안 통한대요. 네 입장이 전혀 공감이 안 되고 그래서 그때도 그냥 듣고만 있었거든요. 말하면 싸우니까요. 근데 어제 말이죠. 생일날 축하한다고 연락 오신 시어머니 문자에 답 못하고 연락 다시 못 드린 거. 넌 도리도 안 하냐며 들먹거리더니 관계 회복하고 싶으면 너 혼자 노력하라고. 우리들 정말 안 맞고 맞추고 싶지도 않다더군요. 너에 대한 마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면 노력해봤자 안 좋아질 거라네요. 저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기로요. 이번 주 하고 있는 일이 전부 정리되면 친정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알리고 이혼하겠다고 말할 거예요. 이미 서류는 떼어놨고 아이도 없으니 이혼한다면 일사천리겠죠. 다만 지금 너무나 화가 나서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애쓰듯 그 사람을 믿어온 스스로가 너무 바보 같고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이런 취급받고 사는 거지 하고 자괴감이 느껴지며 삶마저 전부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스럽네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이혼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분들, 사랑한다면 서로 더 노력해보라고 말해 주셨던 분들, 저 할 만큼 한 거 아닐까요? 이젠 더는 못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가, 제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뭔지 궁금해하셔서 적습니다. 저는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은 아이들 시험 기간입니다.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입수문만으로도 규모가 커져서 아이들이 꽤 됩니다. 지금 사실 많은 바쁜 기간이에요. 학부모님들이 적지 않은 수업료로 믿고 맡겨주시는 아이들에게 제 사생활로 피해주기 싫었고 지금까지 진심을 다해 일해왔어요. 나름 커리어에 자부심도 있고 맨 땅에 헤딩하듯 여기에 자리 잡으면서 읽어온 것들이 너무나 아깝지만 친정 부모님이 있는 지역으로 가야겠죠. 이곳에서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다섯 번째 사연입니다. 너무 심란해서 간단히 쓸게요. 먼저 반반 결혼이고요. 예물은 시어머니 되실 분께서 가지고 계셨던 다이아몬드 스톤을 제가 고른 디자인에 끼워주신다고 해요. 1캐럿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캐럿은 1000만원 정도 하니까 예비 시어머니께서 그에 맞춰서 예비 신랑 예물도 저희 집에서 1000만원 정도 시계로 해주시면 되겠다 하셨어요. 크게 의의 없고요. 시계 브랜드 얼추 정해놓았고 매장 가서 결정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다이아몬드가 확실히 1캐럿이 맞냐, 등급에 따라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캐럿 다이아인데 보증서는 확실한 거냐 물어보셔서 예비신랑 통해서 다이아몬드 보증서를 물어봐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증서는 없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 뒀는데 잃어버렸다고 하셨다는데요. 엄마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예비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다이아는 사두신 지 20년 정도 되셨다고 해요. 도움 필요해요. 추가. 안녕하세요. 지난번 글에서 많은 댓글로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난번 글 올리고 생각 많이 했고 어제 남자친구와 오후에 만나 저희 지역에 있는 예물샵 2군데 다녀봤어요. 제가 사전에 예물샵을 알아두면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봐 남자친구가 알아본 곳으로 다녀왔어요. 제 감정 받자고 어떻게 말을 꺼낼까 하다가 댓글에 어느 분께서 적어주신 대로 1캐럿이면 너무 귀한 다이아몬드인데 감정서 없이 그냥 두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 같고 제 감정 받아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남자친구가 생각보다 쉽게 수긍해 주었고 예비 시어머니도 쉽게 다이아를 내주신 듯해요. 남친 말로는 예비 시어머니께서 보나마나 최상급일 거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20년 전에 예비 시아버님, 아는 금은방에서 좋은 다이아 들어왔다고 해서 일부러 시아버님이 가셔서 시어머니 주시려고 비싸게 사서 가지고 계셨던 거라고요. 지난번 글에서는 못 적었는데 시어머니 다이아는 반지로 세팅된 상태이고요. 저희는 대전 근처 소도시에 살아요. 어제 오후에 예물샵 2군데 다녀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군데 모두에서 중량은 1캐럿에 조금 부족한 0.97로 나왔고 투명도는 지금 기준으로 좋은 편인데
색깔이나 커팅이 너무 별로여서 이걸 보석으로서 가치가 있는 등급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옛날과 지금은 다이아몬드 기준이 조금 달라서 옛날에는 투명도가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지금은 4가지 요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시어머니께서 두신다는 다이아는 중량이 1캐럿에 가깝긴 하지만 1캐럿이 아니라 매우 차이가 크다. 생각보다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색상도 굳이 따지자면 노란빛이 있고 무엇보다 커팅이 너무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말하자면 뚱뚱한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왔어요. 시어머니 반지에 있는 다이아로 재예물 한다고 하니까 설명해 주시는 분께서 남자친구 눈치를 좀 보면서 어떻게든 좋게 말해 주시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남자친구가 그럼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로 볼 수 있냐 하니까 그분께서 전문 감정소에 가서 감정을 받아야 가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등급으로 예물을 하시기에는 무리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커팅이 너무 별로여서 등급 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저는 그 와중에 그 예물샵 상담해 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했어요. 예물을 맞추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다이아 등급 물어보러 온 건데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요. 당연히 남친은 화가 난 듯 보였고, 제가 2군데서 물어봤는데 비슷한 의견인데 그래도 한 군데 더 가서 물어보겠냐 하니 오늘은 이만 됐고 집에 가서 엄마랑 얘기해 보겠다 해서 저 집에 내려다 주고 바로 집으로 갔어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물어보고는 왔는데 예물샵에서 전문 감정소로 가서 감정을 받아보라고 했다고 그냥 얼버무렸는데 엄마는 대충 눈치채신 것 같았고요. 결국 어젯밤에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서울 올라가서 종로 쪽으로 가서 2-3군데 가서 물어보자 해서 이따가 2시 기차 타고 서울 가요. 제 생각엔 서울 간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안 좋은 얘기 듣고 올 것 같아요. 별거 아닌 후기를 쓰는 건 지난번 글에서 댓글로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꼭 후기 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으셨고, 예상했던 결과가 나온 이상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도 조언 듣고 싶은 마음이 커서예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미 남자친구의 서울로 올라가서 다시 물어보자 라고 하는 말이 많이 실망스러워서 이 결혼 하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굴뚝 같아요. 어쨌든 서울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2번째 추가. 안녕하세요. 2차례로 걸친 글과 그 후 저에게 써주신 조언글, 댓글로 한번 글을 올렸던 보증서 없는 예물 글쓴이입니다. 오늘 오후는 반차를 냈고 내일 하루 연차 내고 주말까지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었던 결혼 관련한 계약을 취소하러 다니려고 합니다. 그동안 글을 올리면서 여러 가지로 조언해 주셨던 분들께 너무 감사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글을 써요. 헤어지는 중이라는 것은 저는 며칠 안 되는 기간 동안 정말 그동안 잡고 있었던 한 올의 정마저 떨어졌기에 파혼을 통보하고 정리하고 있는 중이지만, 전 남자친구와 그 부모님들과 가족분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신지 끊임없이 저와 제 부모님께 연락하여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을 늘어놓기에 헤어지는 중이라고 쓰게 되었어요. 대전에 있는 예물샵 들렸다가 서울 종로에 올라가서 과정을 거치면서부터 이미 저는 마음 정리를 시작한 듯 해요. 왜냐하면 전 남자친구는 대전 첫 번째 예물샵에서 나올 때부터 자기 어머니 다이아는 확실하고 일부러 새 다이아를 팔아먹으려고 나쁘게 말하는 것이다. 지방 사람들이 뭘 알겠냐고 하면서 저를 압박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올 때에는 서울 사람들이 더 독하다면서 어쩜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리도 똑같냐며 더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종로에서는 대전에서보다 훨씬 더 독한 말을 들었습니다.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에게는 소중한 다이아겠지만 현재는 예물로는 거의 쓰지 않는 등급이고, 재커팅을 하면 중량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한다고 해도 색상 자체가 너무 누런빛을 띠고 있어서 예물로서 가치는 그냥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걸 물려주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상담해 주시는 분이 0.97과 1캐럿은 아예 등급이 분리되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라 남자분께서 말하시는 반올림이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해도 전 남자친구는 0.95도 반올림이 되는데 왜 0.97이 반올림이 안 되느냐 화를 내더라고요. 종로에서 들른 3군데 샵 중에는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큰 샵에서는 다이아몬드 등급 가격표까지 보여줬어요. 상담사가 여기 보시라고 하면서 아예 0.99와 1캐럿은 분리되어 있는 가격이 있고 어머님 다이아는 아예 등급표에도 없는 색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날이 일요일 오후여서 다른 커플들도 많았는데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정말 상담해주시는 나이 있으신 여성분이 저에게 꼭 이 결혼 해야겠냐고 눈빛으로 말하시는 것 같았어요. 옆에 다른 커플들은 둘이 오거나 시부모님이 같이 오신 경우였는데 상담사에게 더 좋은 건 없냐 이런 대화가 오가는데 비교가 되니까 정말 눈물이 나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결국 종로 상담원이 이대로는 상담이 더 이상 불가능하고 평일에 올라와서 감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감정원이 바로 근처에 있으니 가서 감정을 받아보셔라 했는데 전 남자친구는 감정원이라 다르겠냐, 거기도 새 다이아 팔아먹으려고 억지로 등급 낮은 거로 감정해주겠지 하더라고요. 다시 기차 타고 내려와서 집에 들어가니 10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정말 너무 배가 고팠는데 저녁도 못 먹었어요. 그날따라 어쩜 그렇게 배가 고픈지. 그런데도 남자친구는 배도 안 고픈지 밥 먹자는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속으로 정말 배가 고픈 것도 잊을 정도로 뭐가 그리도 억울할까 싶었어요. 다음날 월요일이었는데 하루 종일 서로 연락하지 않았고 저는 완전 헤어지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였는데 화요일날 연락이 와서는 저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말들을 했어요. 요약하자면 이래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선물할 당시 분명 1kg이었고 등급이 매우 좋아 300만원 넘게 주고 산 다이아다. 20년 전 300만원 넘게 산 다이아면 화폐 가치로 따져보았을 때 1000만원이 뭐냐 그 이상이다 라고 하기에 저는 다이아가 무슨 풍화 되는 것도 아니고 1kg 넘었던 다이아가 어째서 0.97 중량일 수가 있냐, 차라리 아버지께서 사기를 당하신 거라고 변명을 해라. 그리고 화폐 가치는 난 잘 모르겠고 서로 1000만원대 다이아몬드 반지와 시계를 예물로 교환하려고 한다면 보증서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1000만원 가치를 하는 다이아몬드인 것을 보증해달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토요일 일요일 내가 하는 얘기 뭐로 들었냐. 어떻게든 새 다이아 팔아먹으려고 가져온 다이아 등급 안 좋다고 한결같이 말하지 않더냐. 감정원 간다고 달라질 일도 아니고 감정원 사람들도 다 똑같다 라길래 제가 그럼 1000만원 기준 결혼 예물 교환하는 거다. 네 시계는 백화점에서 산 새 상품, 새 보증서인데 왜 내 다이아 반지는 어머님이 물려준 중고 다이아에 보증서도 없는 거냐. 라고 했어요. 추가하자면 어머니 다이아가 1000만원 훨씬 넘는 거라고 하면서 백화점에서 1300만원짜리 시계 봤어요. 하여튼 그래서 남자친구가 물려줄 만큼 좋은 다이아이고 세척해서 새로 세팅하면 반지도 새 거이고 보증서 준다 라기에 저는 그건 금반지에 대한 보증서이지 다이아에 대한 보증서는 아니지 않냐. 결혼 준비하면서 모든 걸 반반했다. 그런데 왜 예물은 나보고 일반적으로 양보하라고 하냐. 그럼 네 시계도 똑같이 하자. 비슷한 등급의 보증서 있는 중고 시계 사서 세척해서 예물로 하자. 난 그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대답이 없다가 기가 막힌다고 말했고 제가 이결은 안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수많은 톡과 전화, 남자친구 부모님과 가족들이 연락을 해왔지만 초반에는 대응을 하다가 더 이상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저께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한 올의 정마저 끊게 될 계기였다고 할까요? 대전과 종로에서 정식 감정은 아니지만 예물샵에서 1차적으로 감정을 진행했잖아요. 그때 첫 예물샵에서 캐럿급 다이아는 중량이 너무 중요해서 중량도 측정을 해야 하고 컬러나 다른 내포물 등급이나 형광 유무를 보기 위해서는 반지에서 다이아를 분리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때 남자친구가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허락받고 예물샵에서 분리를 했어요. 샵에서 분리를 하는 분이 따로 오셔야 하는데 시간 되시는지 여쭤보겠다 해서 전화를 했고 한 20분 정도인가 기다렸다가 그분이 오셔서 바로 눈앞에서 분리해 주셨어요.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여러 안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헤어지기로 한 거 한 귀로 흘렸어요. 헤어지기로 했으니 이제 못할 말 없다면서 그렇게 네가 원해서 감정 받으려고 내 반지에서 다이아를 분리했으니 다시 세팅해야 하고 네가 버린 일이니 세팅 비용은 네가 내는 게 맞으니 문자로 계좌번호 보낼 테니 이번 주말까지 100만원 보내라. 이번 주말에 다시 세팅하러 갈 거다 그러시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난다는 것이 이런 경우라는 걸 저는 태어나서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먹고 떨어져라는 심장으로 세팅비 드리겠다고 했어요. 대신에 동일한 디자인으로 세팅해서 정확히 영수증 끊어 보내시고 세팅하신 샵에 제가 확인해서 입금해 드린다고 했어요. 결국 독하다는 말 한마디 들었어요. 그 후에 남자친구에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는 연락이 왔지만 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주말까지 모든 일정 취소하고 혹시라도 계약금 환불건이 있으면 정확히 반을 보내겠다 했어요.
이게 지금까지의 상황이고 여기까지 온 이상 이 결혼을 돌릴 필요도 마음도 전혀 없어요. 이번 일 겪으면서 참 감사한 분들이 많아요. 판에서 댓글로 걱정해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신 분들, 그리고 상황이 안 좋음에도 대전과 종로 쪽에서 저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격려해주신 예물샵 직원분들도 그렇고요. 처음 만났거나 아니면 얼굴도 모르는데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린다는 말밖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죄송해요. 6번째 사연입니다. 저희 집은 큰오빠 35살, 둘째 오빠 32살, 막내 오빠 27살, 저 23살입니다. 전 큰오빠가 많이 불편하고 어렵고 어색합니다. 띠동갑의 나이차도 있지만 제가 8살 때 큰오빠가 독립해 나가면서 쭉 같이 안 살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14살 때 둘째 오빠가, 재작년에는 막내 오빠가 독립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 막내 오빠가 제일 편해요. 부모님은 자수성가하셨고 덕분에 저희는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드라마처럼 큰오빠가 가장 역할을 하면서 저희를 먹여 살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동생들 때문에 가졌을 책임감이나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부모님도 이 점을 늘 미안하게 생각하셔서 큰오빠가 독립할 당시 일정 부분의 재산과 집을 더 물려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 불만 없어요. 그동안 부모님은 절대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저희를 차별하지 않으셨고 넘칠 만큼 지원해 주셨거든요. 게다가 큰오빠가 그만큼 정말 더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막내다 보니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는데 생일 때 늘 집에 와서 같이 파티도 하고 가끔 얼굴 볼 때마다 용돈도 주고 졸업이나 입학 때마다도 늘 챙겨줬습니다. 틈틈이 연락도 해주고요. 저에게는 오빠라기보단 아빠보다 더 아빠 같은 느낌이라 어색하고 어렵지만 늘 고마운 존재예요. 저도 막내 오빠까지 독립한 이후 독립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혼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려서 같이 살고 있는데 큰오빠는 아무래도 그게 마음에 걸리고 형제들이랑 북적북적 지내던 자기와 다르게 전 거의 혼자 자라서 그걸 미안해 하더라고요. 전 그냥 그래서 날 더 챙기는구나 하고 말았어요. 근데 막내 오빠를 통해 예비 새언니가 저 때문에 오빠랑 결혼을 망설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랑 오빠 사이가 너무 이상하고 기괴하대요. 용돈 주거나 생일 챙기거나 선물과 편지 주는 것 전부 이상하대요. 어느 남매가 그 정도로 챙기냐고 징그럽대요. 이러다 결혼하면 저한테 돈 다 쓰는 거 아니냐고 걱정도 되신대요. 그리고 제가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버릇해서 버릇이 없을 것 같고 오빠만 3명이라 공주처럼 자랐을 테니 그게 걱정이래요. 아무리 오빠가 저를 아끼고 사랑해도 언니만 할까요? 당연히 알아서 가정에 충실할 테고 본인 가게에 물이 갈 만큼 저에게 용돈을 줄 어리석은 사람도 아닌데요. 선물이나 편지는 부모님이 저희에게 자주 해주셔서 남매들끼리도 흔한 일이라 이상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오빠들이 절 많이 사랑해주시긴 했지만 부모님이 워낙 무서우셔서 정말 많이 맞으면서 컸거든요. 버릇 없다는 말에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로 평소에 정말 조심하는데 공주 어쩌고 저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어제 언니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동생이 아니라 몰래 낳은 딸이나 내연녀 같다고 댓글 쓴 걸 봐버렸어요. 글 내용은 신혼집을 어디에 하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여기에 구했다는 내용과 집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글 밑에 언니 친구가 귀하신 공주님 줄 돈밖에 없죠? 라고 댓글 다니까 그 밑에 달린 대댓글이었어요. 저랑 마팔되어 있는데 저 보라고 댓글 쓰신 걸까요? 전 언니랑 말 한마디 나눠본 적 없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신혼집이나 가정가구 저희 부모님이 다 부담하시는 거고 그래도 서울 신축 아파트던데 글 내용도 당황스러웠지만 댓글은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막내 오빠는 미친 거 아니냐고 큰오빠랑 부모님께 말해야 한다고 난리인데 괜히 제가 분란 일으키는 것 같아서 일단 말렸어요. 언니가 절 싫어한다는 건 확실하게 알겠는데 이유가 뭔지 전혀 모르겠어서 너무 답답해요. 이걸 말하게 된다면 제가 큰오빠 결혼에 재뿌리고 문제 일으키는 것 같아서 마음도 무거워요.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인가요? 아니면 막내 오빠 말대로 부모님과 큰오빠한테 말해야 하는 걸까요? 큰오빠가 언니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릴 줄 몰랐어요. 하나하나 전부 다 읽었습니다. 따끔하게 조언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댓글 읽으면서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 욕한 거라는 댓글에 정신이 들었어요.
글에 쓴 것처럼 다른 평범한 남매와는 달리 큰오빠는 저에게 많이 어렵고 어색하고 조금 무서운 존재라 오빠 관련 문제에 쉽게 나설 수 없었는데 이 점이 답답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막내 오빠가 SNS 보고 미친 거 아니냐며 화낼 때 캡처 먼저 해야 한다고 말해줘서 캡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글이 삭제되어 있던데 살면서 처음으로 막내 오빠 말 들은 게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네요. 막내 오빠는 걱정된다고 같이 말씀드리자고 했는데 제가 발견한 거고 제 문제인 것 같아서 직접 큰 오빠와 부모님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빠가 뒷일은 어른들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사실 전달만 하라는데 정말 전달만 하면 되는 거겠죠? 큰오빠랑은 깊은 얘기도 거의 안 해봤고 제 일에 큰오빠가 개입하면 개입했지 제가 큰오빠 일에 개입하는 게 태어나 처음이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후기 꼭 써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 쓰긴 하는데 아직 시원한 후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주작 같다는 말씀에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일이구나 느끼기도 했고요.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아버지께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직 머릿속이 뒤죽박죽이라 글도 많이 어수선한데 읽고 조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